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는 서버에서 프로세싱을 할 때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서버가 그 바틀렉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에 요청하는 리퀘스트에 대한 레이트를 리미트하는 거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API 레이트 리미트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레이트 리미트가 필요하느냐? 웹 서비스에 대한 것을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오버로드 가는 거. 서버의 오버로드를 피하기 위해서 그 리퀘스트에 대한 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트 리미트예요. 그래서 시간당 요청할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개수를 좀 제한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들한테 리스폰스 타임을 더 좋게 할 수 있고요. 도스 어택이 있습니다. 도스 어택이라는 것은 스머프 어택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조그만 트래픽이든 여러 개에 대한 걸 한 시스템을 특히 이제 서버를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럼 서버에서는 그걸 서비스하기 위해서 뭔가 리소스에 대한 것을 혹은 프로세싱 타임을 쓰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용자가 그 서비스를 쓸 때 방해를 받는 거죠. 그게 도스 어택이에요. 그래서 도스 어택에 대한 것도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 리퀘스트에 대한 레이트를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 알고리즘을 볼까요? 리키버키라는 알고리즘 상당히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리시브드한 패킷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그 리퀘스트 큐를 쌓아놓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이게 물은 이쪽에서 많이 오는데 여기 이제 나가는 양을 되게 조금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상당히 스트림 형태로 나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럼 버스트하게 이렇게 다가 팍 왔는데 실제 서비스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가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리키 버킷이라고 물 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막 지워지네요. 자, 어쨌든 인카밍 리퀘스트에 대한 것이 이제 한꺼번에 막 왔을 때, 근데 서버는 그거에 대한 것을 픽스드 레이트로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키 버킷이고요. 만약에 큐가 꽉 차게 되면 리퀘스트는 이제 리젝트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만큼 있을 때 여기 넘치는 거는 여기서 나가는 양이 제한되는데 여기 리퀘스트가 점점 많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리젝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것을 여기 그림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레이트는 1분의 2캐스트고요. 캐패시티는 이 버퍼에 대한 큐 사이즈는 8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식한 거 보게 되면 리퀘스트 한 걸 오케이 한 거, 리퀘스트가 큐 돼 있는 거, 프로세스 된 거, 그 다음에 리젝트 된 거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1분 이렇게 동안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쌓였는데 여기 2개 서비스가 받았습니다. 리퀘스트 된 거 요 2개에 대한 것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쌓였네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것이 왔어요. 그러면은 요 시간 동안 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요 시간이 1분 전 8시부터 8시 59분까지는 보게 되면 요게 이제 프로세스가 된 거예요. 지금 프로세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1분 사이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서비스 받는 거는 서비스 받는 거는 이게 좀 색깔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서비스 받았죠. 프로세스드 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요게 이제 큐가 된 건데 요게 큐가 된 건데 요게 색깔이 잘못됐네요. 제가 좀 헷갈렸는데 요 색깔이 이게 지금 요 진한색이어야 돼요. 요거 시간에 요 2개만 서비스 받았어요. 그다음에 어 프로세스 중이고
이것도 이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큐가 됐어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요 시간대. 그러니까 요 그림 자체가 요 시간대하고 요 시간대를 보고 그다음에 요 시간대 보는 거 요렇게 보는 거예요. 시간대가. 근데 지금 얘는 이제 프로세스가 됐고요. 요 시간에. 큐잉 요 시간에 지금 서비스 받는 건 요것이 서비스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큐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리퀘스트는 이제 폐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8시 2분이 됐어요. 2분이 될 때 요 두 개가 서비스를 받습니다. 근데 요 시간대 하나 또 여기 큐잉 들어왔어요. 근데 얘는 들어올 수 있느냐? 얘는 나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얘는 서비스를 받을 큐가 될 수 있었어. 큐잉 된 거야. 그 다음에 요 시간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요 두 개가 이제 서비스를 받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받고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시간에 두 개 서비스 받고 요 시간에도 두 개 서비스 받고 요 시간에도 두 개 서비스 받고 여기도 두 개 서비스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렇게 초록색으로 각각 거기에 표시된 거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몰려 좀 덜 들어오거나 뭐 되는데 저저 이제는 큐잉이 됩니다. 버퍼링하는 시간이 해서 프로세싱 할 때까지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은 리퀘스트하는 개수에 대한 것이 시간에 최대 2개 이상은 못 나가는 거를 하는 것이 바로 리키 버킷 알고리즘입니다. 또 하나 이제 토큰 버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큰 버킷. 이것은 토큰을 줍니다. certain increment time 위드 안에 쓸 수 있는 토큰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받은 것만 리퀘스트가 처리돼요. 그래서 최소한 원 토큰이 있어야지만 서버는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토큰이 이렇게 쌓이네요. 여기 토큰이 이렇게 토큰이 인크리멘탈 시간마다 뭐 1분이 될지 아니면 2분 뭐 한마다 계속해서 쌓이는 거야. 하나씩. 그러다가 뭘 서비스를 받으려면 리퀘스트가 오면 하나씩 제거를 하는 그런 방법인 거야. 얘 지금 동작하는 것이 토큰 버킷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이제 두 개의 토큰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시간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 시간에 지금 리퀘스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왔어요. 7개가 왔는데 이 시간에는 토큰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5개에 대한 것은 처리가 못하고 지워졌어요. 이 시간에는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 대한 리퀘스트가 왔는데 2개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폐기했어요. 앞에 비해서 얘는 서비스 받는 거는 바로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장점이. 리키버키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온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로 그냥 물론 이제 리젝트 되는 경우는 있겠지. 아까 이제 그 큐가 파이나이트하게 돼 있으니까 그 이상 들어온 리퀘스트는 그때그때마다 날라갔지만 얘는 바로바로 날라가요. 보면 캐피스트 그 큐잉이 없어. 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타임 유닛에 들어온 리퀘스트에 대한 거는 최대 2개까지만 서비스하고 보면 나머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빨리빨리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지금 토큰이 하나 이 시간대 쌓였고 지금 리퀘스트가 없어. 근데 그 다음 시간대에 보니까 이게 리퀘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들어왔어. 근데 7개가 들어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토큰 2개가 이 시간대에 만들고 이때 토큰 만들어진 거를 이때 쓸 수가 있어요. 이 시간. 그래서 여기는 3개가 서비스를 받는 거야. 나머지는 이제 뭐 손실 나는 거고요. 이런 식의 동작이 토큰 버킷이 되겠습니다. 한 일장일단들이 있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자, 픽스드 윈도우 카운터. 토큰 버킷하고 약간 좀 비슷해요. 얘는 픽스드 윈도우 카운터예요. 픽스딩.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토큰을 쌓아놓고 나서 쌓여 있으면 나가는 거였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윈도우가
딱 윈도우 카운트 해가지고 그 시간에 쓸 수 있는 카운터 개수까지만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카운터 커런트 윈도우 타임 is must be 0. 그래서 끝나버려요. 그럼 끝나고 처리가 먼저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 시간대에 여기는 2개의 카운터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왔어요. 7개 중에서 2개 서비스하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이 시간대는 요 2개만 서비스하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이 시간대는 하나만 왔어요. 지금 하나만. 그래서 하나만 와서 하나만 처리했어요. 아까 토큰 버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에 이게 버퍼링 돼서 여기 3개가 처리됐는데 이 픽스드 윈도우에서는 이 픽스드 윈도우에서 받을 수 있는 게 2개니까 여기 2개만 서비스하고 요거는 그냥 하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동작을 하는 것이 이제 픽스드 윈도우 카운트가 되겠고요. 여긴 똑같은데 이 윈도우 사이즈가 슬라이딩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듀레이션 동안 받을 수 있는 리퀘스트 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듀레이션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렇게 서비스 받는데 여기는 보면 요 듀레이션 동안 서비스 받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시간 동이 요렇게 슬라이딩 된 거야. 윈도우가. 그러니까 윈도우가 원래는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였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 쓰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딩 해서 쓰는 그런 방법이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레이트 리밋이 그 타임 리퀘스트의 타임에 대한 것이 이제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 레이트 리미트에 대한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API에 리퀘스트 할 때 어떤 혹은 서버에서 온 값을 가지고 나서 레이트 리밋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리스폰스 헤더 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주고받을 때 서버 관리자라든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걸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보면 X 레이트 리미트, X 레이트 리미트 리메이닝, X 레이트 리미트 리셋에서 여기 보면은 그 특정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최대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현재 메이크하는 커런트 리미트 레이트에서 펜딩된 리퀘스트가 몇 개인지를 각각 정하는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리셋하고 싶을 때 레이트 리밋에 대한 것은 다 타임 리셋할 때 리셋. 그래서 요 3가지. 사실 요 파라미터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리키 버킷, 토큰 버킷, 그다음에 픽스드 윈도우, 슬라이딩 윈도우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다음에 exceeding 레이트 리밋을 초과하는 거. 레이트 리밋 exceed 하게 되면 서버는 그 리퀘스트 오토매틱컬리 리젝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을 HTTP 리스폰스한테 리젝트 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레이트 리미티드 exceeded 에러가 있습니다. 그 에러가 HTTP 스테이터스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429 too many request 했어, 야 forbidden 했어를 갖고 나서 HTTP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이거에 대한 것이 지금 리퀘스트가 이러한 이유로 리젝트 됐어라고 이제 그 스테이트 코드를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웹훅에 대한 걸 볼까요? 웹훅에 대한 걸 쓰게 되면 이게 웹훅이라는 게 HTTP 콜백 혹은 HTTP 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 어떤 파티큘러 액티비티 이벤트가 거기서 일어나게 됐을 때 그걸 노티파이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웹훅 가지고 나서 이거를 쓰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내가 사전에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플리케이션은 폴링을 해야 돼요. 폴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거야. 하나 가서 물어보고 또 하나 물어보고 또 하나 물어보고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 리소스가 그만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폴링에 대한 거는 내가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물어보니까 좋긴 한데 그만큼 리소스가 항상 그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돼요.
웹훅은 그거의 반대입니다. 리버스 API예요. 서버한테 알려주고 나서 그 서버가 이벤트 발생하면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줍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웹훅에다가 내가 가입해 놓습니다. 웹훅 서버에 내가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멀티플 애플리케이션이 싱글 웹북 서버한테 가입할 수 있고요. 시스코의 DNA 센터라고 하는 것이 웹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제 받게 해준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웹엑스 팀즈라고 웹엑스 팀에 대한 것을 웹북에다 알려놓으면 거기 어떤 그 웹엑스 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다 이벤트를 등록해 놓으면 그게 이제 나한테 이제 알려주는 나한테 이제 메시지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웹북에 대한 응용이 되겠습니다. 웹북 프로바이더한테 노티피케이션을 받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나? 애플리케이션은 항상 얘가 켜 있어야만 됩니다. 이걸 받을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저쪽에서 이거에 대한 것을 나한테 보내줬는데 내가 시스템이 죽어 있어. 내 애플리케이션이 죽어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항상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웹북 프로바이더한테 URI를 등록해 줘야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인카밍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것을 핸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정보를 받았으면 뭔가 내가 그거에 따라서 행동 처리에 대한 루틴이 있겠죠. 프리 온라인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웹북으로부터 오는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 프리 온라인 툴들이 쓰게 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이제 API 콜에 대한 트러블 슈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리퀘스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리스판스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트러블 슈팅이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API 레퍼런스 가이드를 갖고 있고 API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걸 갖고 있어야지 그 API REST API 이슈를 트러블 슈팅할 때 갖고 있어야만 되겠죠. 당연히 뭐 당연한 내용들인데, 저지간 뭐 API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리스판스, 스테이터스 코드, API 서버로부터 노 리스판스 오는 거. sometimes API 서버가 리스판스를 못할 수가 있어요. 서버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내가 보낸 데이터가 거기까지 도달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혹은 서버가 리스판스를 보냈는데 그게 나한테 오지 않고 중간에 손실될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노 리스판스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에러 메시지가 오게 되면 에러 메시지를 보고 나서 뭐가 잘못됐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판스가 안 올 때, 리스판스가 왔고 나서 그 스테이터스 코드 보고 나서 내가 트러블 슈팅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메시지가 안 와. 그러면 근본적인 걸 따져봐야 돼. 밑에 네트워크부터 이제 따져보셔야만 돼요. 유저 에러, 뭐 이거는 이제 리스판스가 온 거예요. API first time 썼을 때 URI를 미스타이핑한 거. URI 잘못했을 때 이그젠플을 볼까요? URI invalid 한 거를 이 스크립트에 대한 것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파이썬으로 우리가 REST API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 URI sandbox NAC cisco.com DNA 인턴트 API v1 network device request get 해서 verify false에 대한 옵션을 줘갖고 나서 리스판스를 기다리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북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request exception, miss schema, invalid URL 이런 사이트가 잘못되어 있고 no such scheme supplied, perhaps mean that sandbox 뭐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좌우지간 이렇게 이제 뭔가 문제에 대한 것과 이쪽에서 perhaps you mean 너 이거 의미하는 거야? 라고 나서 물어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위 라인하고 차이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요거를 잘못 썼나 봐요. 샌드박스 HTTP
You mean that sandbox DNA intended for your network device? 라고 나서 제대로 쓴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눈에 딱 띄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가 HTTP라는 걸 안 넣었다는구나. no schema니까 여기 너 요거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HTTP 요거에 대한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게 지금 답이 왔네요. wrong. 그 다음에 DNS가 도메인 네임이 잘못되는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때만 커넥션 에러 해서 호스트 샌드박스 시스코 포트 433 맥스 맥스 리트라이스를 했어요. DNA 여기에. 근데 new connection 에러가 나오더라는 거지. fail to establish new connection. not known. 서버 네임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HTTP 앞에 했던 스키마 제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HTTPS니까 포트 번호는 443번이 됐고요. 이 호스트에 대한 정보가 샌드박스 DNAC 샌드박스 DNA C123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거를 내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노드 네임이 없거나 서버 네임 프로바이더가 저지한 없다라고 해서 도메인 네임 서버가 잘못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거가 뭐냐면 커넥티비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플락시가 있거나 방화벽이 있거나 VPN 서비스여서 혹은 SSL 에러여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좀 보셔야만 되는 상황이죠. 다음 모듈에서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펀더멘탈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가지고 나서 이 내용이 커버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커버가 안 될 거예요. 너무 펀더멘탈한 것만 나오니까. 저희 보게 되면 커넥티비티가 플락시 때문에 방화벽 때문에 VPN 이슈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밸리드한 서티피케이트 이그젬플을 보게 되면 REST API URI가 Secure 커넥션을 사용할 때 발생한 HTTPS를 사용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 스키마가 HTTPS를 사용할 때 밑에 SSL 핸드쉐이크 시큐어 소켓입니다. 시큐어 소켓 핸드쉐이크를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invalid 30에 대한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TTPS를 사용할 때 밑에 SSL 핸드쉐이크를 쓰는데 이게 안 되면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레이스백을 보니까 SSL 에러가 났네요. SSL. TCP 커넥션 풀 해서 여기 어떻게 하려고 맥스 트라이 했어요. URI 여기다가 이제 트라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SSL 에러가 났어요. SSL 에러. SSL 30 베리파이 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 SSL 서티피케이트 하는데 문제가 있었으니까 서티피케이트 베리파이 하는 게 실패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찾아봐라. 그럼 이거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지만 이제 API가 이제 REST API가 연결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랩 인바이러먼트에서 여러분이 이걸 한다면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서티피케이션 세팅을 턴오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베리파이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것을 뭐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하기 위해서 요걸 입력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걸 쓰고 있습니다. 루트 코즈 루트 계정 갖고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나? 이건 저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쪽 에러라는 거 API 서버 펑션이 파워 오프 됐거나 케이블링 이슈가 있거나 도메인 네임이 바뀌었거나 네트워크가 돌아가셨거나 IP 어드레스가 억세서블한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IP 어드레스가 이게 테스터블 할지 하기 위해서 그 URL에 대한 리퀘스트라고 하고 기다리는 걸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23, 123, 123에 대한 거에 대한 주소에 대한 것을 쓰고 나서
URL 돌렸어요. 근데 not function 한다면 API가 이게 동작하지 않는다면 조용하게 있겠죠. 그래서 보면 request exception connection error가 났어요. 여기 하려고 하는 209.165, 209.225, 443 여기서 요청한 거하고는 다른 주소네요. 지금 서울지간 여기 요 주소에 대한 것을 커넥션 풀 해가지고 next try를 했어요. 123 device cause no new connection error. 이 커넥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커넥션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오 나왔습니다. 아마 요게 어드레스 풀에서 하고 요거에 대한 주소를 요거에 대한 패스 요거에 대한 패스에 대한 실행을 해보는 것 같아요. 자, API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API에서 오는 리스폰스 문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라인 문제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거는 네트워크 캡처링 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내가 리퀘스트 한 것이 리스폰스 오는지, 그래서 서버에서 오는 리스폰스를 볼 수 있는 툴, 그래서 이것이 커넥션이 잃어버렸는지 그거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고요. 이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로그 파일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데이터가 오는데? 데이터가 왜 오는데 왜 못 받지? 그런 리퀘스트를 받았는지 로그 파일을 이제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버 사이드 이슈 갖고 나서는 API 클라이언트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API 서버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하고 이제 얘기를 또 이슈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코드 1.1 스탠다드 1.1에 대한 스테이터스 코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C 디짓 중에서 first digit는 카테고리를 어떤 에러에 대한 클래스를 짓고요. last two digit은 그 안에서 어떤 이유인지에 대한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하게, 석세스, 리다이렉트, 클라이언트 쪽에러, 서버 쪽에러에 대한 것이고요. 트러블 슈트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리턴 코드를 체크하고요. 리스폰스 바디를 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레퍼런스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리턴 코드에 대한 걸 보고 나서 그냥 이게 뭐지? 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것을 보시고 나서 어떤 거를 체크할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만 됩니다. 자, 200번 단위 석세스 에러. 석세스 에러가 아니라 석세스죠. 200번은 석세스예요. 석세스풀리 리시브드 했고 그거에 대한 것이 부분적으로 무슨 정보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지 에러는 아닙니다. 400번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에러. 이건 클라이언트 쪽 에러고요. 만약에 400번 단위로 오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오는 것은 클라이언트 에러죠. 그래서 배드 리퀘스트, 미스타이핑 오브 리소스, 신텍스 이슈 이런 것들에서 이제 400번 배드 리퀘스트가 올 수가 있고요. 200번 아니 여기는 400번 코드의 이그젠플입니다. 여기 보면 리퀘스트에서 리퀘스트를 했어요. 프린트 스테이터스 코드 레스트 텍스트를 했습니다. 서버 사이드 no id field provided.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서버 사이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400번 unauthorized 오는 거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사용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왔다는 거죠. 에러 메시지 서버 authenticate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리퀘스트에 대한 게. 그때는 이제 크레덴셜에 대한 걸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유저의 API 토큰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고쳤다는 이렇게 와서 이제 에러가 온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만은 얘가 이제 에러가 와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추가한 거, 요걸 추가한 거네, 요걸. also personal grid 요걸 추가한 거. 그럼 앞에 문장에서도 요것을 추가한 거네요. 이렇게 왔는데 URI 이걸 고친 거네. 여기는요. 요걸 고친 거야. 여기선 no field provide 해가지고
룸 아이디 요걸 추가한 거네요. 요거를 요 값을 추가해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여기 보게 되면 authenticate의 정보가 없어 가지고 에러가 이제 400일이 떠 가지고 여기 요 authentication에 대한 것을 집어넣은 코드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실행을 해결했다는 문제입니다. before 애프터네요. forbidden authentication credential에 대한 것은 이해하지 못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그거에 대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403이라고 하는 것이 authentication 이슈는 아닙니다. 이게 authority에 대한 것이 문제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왔어요. API에서 쫙 왔는데 여기에 지금 authority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personal tool super라고 하는 resource house room 1 id 1 my service API v1 person 1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조금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아마 교재를 보면 이 person 1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네요. 여기 person 1에 대한 authentication이 아니라 person 2에서 authority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person 1에 대한 것이 authority가 없어갖고 person 2라고 해서 authority를 주어서 이제 수정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403이라는 걸 받았을 때는 authority에 대한 것을 보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플락시에 대한 거 코드 시밀러 40이라고 비슷하는데 이것은 authenticate하고 플락시도 같이 그거에 대한 authentication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플락시 서버가 있어가지고 플락시 서버가 얘도 이제 authenticate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클라이언트는 플락시 서버에 대한 걸 먼저 authenticate하는 코드를 먼저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버 쪽 가야 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09 볼까요? 리퀘스트에 대한 것이 클라이언트 스테이트, 타겟 리소스에 대한 커런트 스테이트에 대한 것하고 컴플릭이 발생해서 그걸 실행하지 못했다. 컴플릭이라고 하는 게 리소스 멀티플 유저가 만약에 이제 어떤 리소스 하나를 여러 명이서 동시에 막 데이터 막 고치고 있을 때 그때는 409 에러가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리퀘스트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컴플릭이 풀릴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이 메시지가 언제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unsupported media type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디 영역이죠. 바디의 이제 포맷 문제예요.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한 바디가 있는데 그것은 다 서버가 지원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XML에 대한 거를 제이슨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서버 근데 클라이언트는 XML을 하겠고 서버는 제이슨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이슨으로 내가 받기를 바라는데 쟤는 XML로 보냈어요. 그때 뜨는 것이 415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헤더 슈퍼 여기는 컨텐트 타입 애플리케이션 XML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얘가 이제 이렇게 요청했지만 이제 서버가 415로 에러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이슨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이슨 포맷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500번 스테이터스고요. 500번은 이제 서버 쪽입니다. 인터널 서버 에러. 500일 not implemented. 502 bad gateway, invalid response for inbound server. 잘못된 쪽에서 보시고요. 503 네가 요청한 서비스는 unavailable 해. 서버가 현재 unable to handle the request. 근데 이유가 보면은 unavailable 이유가 오버로드에 의하거나 scheduled maintenance 사전에 내가 우리 서버 뭐 인스톨하거나 뭔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못해. 네가 요청한 건 평상시에 되긴 하는데 오버로드 걸려서 못하거나 혹은 서비스 메인테넌스 하는 타임이야. 그래서 안 돼. 라고 할 때 서비스 unavailable이고요. 게이트웨이 타임아웃. 게이트웨이라든가 플락시로 동작하는 서버가
이거를 이제 받지 못했을 때 서버 여러 개 중에서 게이트웨이 서버라든가 프락시 서버가 문제 있을 때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API에 대한 내용이 그 뒷부분은 거의 다 HTTP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 알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시간에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API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